다음 시간부터는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다음 시간부터 하려는 거 하려고 국어원까지 한 거라 다음에 자본 재생산 얘기하면서 자본주의 전체 그림을 볼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관해서 마르크스가 법칙이라고 축적의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11권에서 볼 거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1권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세세한 게 끝나고 다음 권부터 제가 이제 그 책에다도 그렇게 써놨을 텐데 10권부터 이제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자본주의가 이런 거였구나. 올라올 때 쭉 올라와 보니까라고. 기억을 조금 더듬어서 한번 볼게요. 아, 뭐 그냥 아주 그냥 크게 거칠게 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 부의 독특함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그 부의 독특함이 이제 가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했지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왜 만들어내느냐? 잉여 가치 때문에 만들어낸다. 우리 일상의 말로 하려면 이윤 때문에 물건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돈 벌려고 만드는 거다. 그런데 그 이윤, 다시 말해 잉여 가치는 어디서 온 거지?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아주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는다. 노동력을 어떻게 이용하면 잉여 가치가 생기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노동력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지불하고 자본가가 사서 노동력을 사용해서 얻어낸 가치가 노동력의 가치보다 크면 그게 잉여 가치가 생기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거는 길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시간만 일하면 자기 월급 밥값은 하는데, 자기한테 지불한 노동력의 가치값은 하는데, 6시간을 더 시킨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을 시키면 나머지 6시간은 자본가 몫이 된다. 이런 거를 절대적 잉여가치 이렇게 불렀어요. 잉여가치가 더 늘어난다. 노동일, 하루의 노동시간을 늘린다. 자본주의에서 이걸 포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고 노동일을 한없이 늘리기는 어렵더라. 왜냐하면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고 사실 24시간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생물학적 한계가 있어서 노동자 쉬고 밥도 먹어야 되게 훨씬 더 짧고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면 이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도 만들고 정치적으로 세력화되기 때문에 노동일을 한없이 늘릴 수가 없다.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싸워서 하루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까? 여기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이 있었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면 직접적으로는 노동력의 가치가 주는 효과가 생긴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라고 하는 건 노동자가 노동력을 다시 생산할 때 필요로 하는 재화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가치의 합인데 그 재화들이 싸게 생산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생산되고 싸게 생산되면 상대적으로 노동력의 가치가 주는 효과가 있어서 예전에 8시간이면 4시간, 4시간 했다면 이제 2시간만 하고 6시간을 챙길 수 있다. 8시간 안 늘려도 노동력의 가치가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추가 잉여 가치가 생긴다. 노동 생산성이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은 기업은 추가로 잉여 가치를 많이 얻는다. 이런 걸 크게 말해서 앞에 것을 절대적 잉여가치 그러면 이번 것을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한다. 근데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지? 마르크스가 역사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은 아마도 자본주의 초기 매니팩처에서는 분업 시스템, 분업에 기반한 협업 시스템으로 노동을 하는 방식들을 잘 조직해서 생산성을 높였다. 사람 몇 명 잘 조직한다고 생산성이 그렇게 늘어나느냐?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아담 스미스가 그랬어요. 자기가 매니팩처 가봤더니 옛날에 마이스터, 바늘을 만드는 장인들은 하루에 20개쯤 만드는데 내가 갔더니 10명이 4만 개를 만들더라. 이거는 생산성이 비교 안 돼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성을 높여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은 손이 2개지 10개가 아니잖아요. 10명을 붙여놔도 어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계가 있다. 인간학적 속도나 그 다음에 인간인지라 그리고 특히 거기서 숙련공들은 자본가 말을 잘 안 듣고 개기기 시작한다. 자꾸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물론 기본적으로 말을 듣죠. 말 안 듣고 어디가 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항에 뭔가가 있다. 말을 잘 안 듣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주는 것,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올려주는데 사람을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 수단을, 즉 도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식이 있다. 그게 기계다. 아이고, 기계 바꾸면 정말로 생산성이 느느냐? 아, 는다 그랬어요. 아, 바늘을 몇 개 만드느냐? 옛날에 10사람이 4만 개 만든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60만 개 만들더라. 기계화가 되니까 생산성이 이렇게 높아진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잉여가치 이렇게 높아지는 거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큰 원리는 별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돈 벌려고 만든 시스템. 그 생산을 하는 이유가 이윤을 얻는 데 있다. 잉여가치를 얻는 데 있다. 잉여가치 생산은 노동력을 잘 쓰는 데 있다.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써서 잉여가치를 버는 방법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노동일을 길게 시키는 거, 생산성을 높이는 거. 생산성 높이는 방법은 분업하고 기계.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어요. 마르크스가 생산과 관련해서 무슨 금융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말고요. 상품 만들어서 잉여가치 뽑는 것으로서 잉여가치를 끌어낸 방식은 이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몇 가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5편과 6편인데요. 앞에 5편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 이런 질문을 좋아해요. 사실 제가 뭐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데 마치 자본 일장에서 제가 주목했던 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부는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되게 꽂혔었는데, 특이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수식어를 썼다는 것이 특이하다는 뜻이다. 즉,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가치 있다. 이 물건이 가치 있다. 이 활동이 가치 있다. 라고 하는 그 이밸류에이션을 해주는 그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좀 독특하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생산적 노동이란 무엇인가 해서 우리는 물건을 어떤 노동자가 유능한 노동자인가 라는 질문이 여기에도 우리가 얼마나 독특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말해주죠. 기본적으로 생산적 노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잘 생산하면 생산적인 노동인 것이죠. 그냥 그건 어느 사회에나 물건을 단순히 생산하는 게 아니라 딱 맞춰서 잘 생산하면 좋죠. 내가 테이블이 필요한데 딱 앉아서 쓰기 편하고 예쁘장하게 잘 만들면 생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한목적적이면.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노동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생산을 할 때 물건을 생산할 때 그 주체하고 실제 노동하는 사람이 똑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동력을 사서 일할 사람 사서 그 사람을 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욕구에 잘 맞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본가가 원하는 물건을 자본가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만드는 사람이 생산적인 거예요. 혼자 아무리 물건 잘 만들어도 자꾸 리듬 깨지고 성질 부려가지고 분업 시스템에서 자꾸 문제 트러블 생기고 그러면 짜증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생산적이지 않고 잘 호흡을 맞춰서 지시한 대로 지시한 물량을 딱 생산하는 게 생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본주의는 예쁜 물건을 쓸모있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본주의 목적은 뭐라고요? 다 아시죠? 이래서 다 나오는 거? 네. 돈 버는 거예요. 왜 그 이재용 회장이 무슨 기흥에다 그 넓은 땅에다 그걸 짓고 막 하겠어요? 그 복잡한 반도체 공장을 왜 만들겠어요? 세상에 반도체 없이 사는 사람을 어여삐 여겨서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이게 속상해서 널리 반도체를 퍼뜨려야겠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반도체 팔아서 돈 벌려고. 그래서 맨날 어닝 쇼크니 뭐 어닝 서프라이즈니 이런 걸 맨날 공지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 벌었는가를 매 분기마다 알리잖아요. 주주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고. 자, 그렇다면 뭐냐?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는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노동자와 안 되는 노동자. 즉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기능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게 이제 생산적 노동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그런 똑같은 노동을 해도 잉여 가치 생산에 기여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생산적 노동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 글을 보면 송강호 씨가 나온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왼편은 택시 운전사고 오른편은 기생충이에요. 근데 택시 운전사가 딱 좋지는 않은데 뭐냐면 택시 운전사가 개인 택시잖아요, 이게. 그 영화에서. 개인 택시면 여기 성립이 안 하고 자영업자가 되니까 회사 택시고 거기 고용된 사람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운전 실력이 똑같다고 하고 하는 일이 똑같아요. 핸들백 돌리고 브레이크 엑셀 밟고 사람 내리고 태우고 하는 일이 똑같지만 이 택시 운전사는 생산적인 노동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택시 회사 자본가에게 매달 산학금 보내면서 잉여 가치를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산적 노동자예요. 그런데 똑같은 노동을 하는 기생충의 개인 기사, 똑같이 사장님을 위해서 일해요. 두 사람 똑같이. 월급도 똑같이 받는다고 가정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생충의 그 택시기사는 제목처럼 기생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자본가에게 부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부를 줄이는 거예요.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아담 스미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니팩처, 작시 말하면 기업에서 노동자를 많이 거느리면 부자가 되지만 자기 서빙 하나 하인을 많이 거느리면 가난해진다. 다시 말하면 소득을 지출하는 쪽에 해당되는가 월급을 줘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건가에 따라서 두 사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급여를 줬지만 택시 운전사 만약에 노동자는 그 월급이 그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다시 회수돼요. 다. 내가 쓴 돈이 돌아와요. 그렇지만 오른쪽 기생충의 개인 기사한테는 준 돈은 안 돌아와요. 그냥 그 사람한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노동자로서의 운전기사는 똑같은 기사를 해도 자기 월급도 다시 사장님한테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잉여가치까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비용이 없어요, 사실. 내가 월급 줬는데 아니에요, 월급 다시 돌려줬어요. 일해가지고. 노동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똑같은 그러니까 노동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산적 노동이냐 아니냐는. 잉여가치를 생산해서 부를 축적하는 데 기여하면 생산적인 노동자고, 자본가의 소득과 교환돼 가지고 자본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지출에 해당되면 그거. 똑같은 요리를 해도 내가 그냥 집에서 요리하는데 고용해서 쓴다 그러면 비생산적인 노동자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레스토랑에서 일한다 그러면 생산적 노동자예요. 월급도 다 자기가 생산하고 이윤까지 다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형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잉여가치 생산에 걸려있다. 이걸 이제 애덤 스미스가 했던 것인데 이 점이 중요한 것은 잉여가치 생산하는데 유능하면 생산적 노동자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것. 아주 심플한 겁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스미스는 막 내구재를 생산하냐 뭐 하냐인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택시기사는 내구재 생산하지 않죠. 서비스죠. 바로 손님 태우고 가자마자 돈 바로 입금되고 그 사라진 상품은 바로 사라져요. 서비스 노동이니까. 그래도 생산적 노동이에요. 자, 마르크스는 이 생산적 노동이 얼마나 자본주의에서 특이한 것인가. 어떤 사람이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 생산적인 존재다. 쟤는 소비적 존재고 낭비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과 저인 사람은 진짜 생산적인 사람이다. 다시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느낌에는 사람이 뭔가 여러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도 있고 저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저 사람 덕분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아지고 뭐 이러면 되게 저 사람은 생산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사람이 생산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걸 더 극대적으로 보여주려고 교육공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교육공장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교육노동자의 경우에 누가 유능한 교육노동자인가? 교육 대상인 아이들의 지성과 감성을 잘 돌봐서 키운 사람이 유능한 교육자인가? 학원에 돈 많이 벌어준 사람이 유능한가? 일타 강사란 무엇인가? 아이들의 지성과 감성을 맡기면 최고 수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양성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을 무지하게 벌어주는 사람인가? 자본주의에서는 후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기준은.
얘의 인성을 잘 길러줬다가 유능한 교육자가 아니고, 교육 노동자가 아니고, 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노동자가 유능한 노동자다. 막스는 항상 할 때마다 자기 처지가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또 질문을 던집니다. 생산적인 작가란 무엇인가? 생산적인 작가는 좋은 사상을 생산하는 작가가 아니라 베스트셀러 작가가 생산적 작가다. 출판사 사장님은 베스트셀러 작가를 좋아하지 그가 훌륭한 사상을 만들었는지는 하나도 중요치 않다. 그래도 자본 1권은 좀 팔렸어요. 저기 때 특히 러시아에서는 초판도 금방 나갔고 그러니까 욕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4부는 자기 돈으로 한 34부가 찍었나? 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비생산적인 작가인 거죠. 인류에게 어떤 사상을 생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을 그냥 씁쓸하게 하고 있는데 마르크스는 씁쓸하기도 하지만 기이한 일이에요. 한 사회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 이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회는 그 사회에서 유능하고 생산적이고 좋고 그래서 가치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돈 되는 일인가 아닌가로 결정난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했고 자기를 헌신해서 어떤 일 가치를 생산하고 돌봄을 하고 사회를 가꾸고 그럴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사회에서 대단한 인간이 아닌데 괜히 무슨 환경 파괴 기업에 그거 소송 들어온 거 막아주려고 거기 법률 그 법무팀에 들어가서 고액 연봉을 받은 기업 변호사 또 있을 수 있고 그 안 좋고 인간의 인체에게 해로운 그 제품을 광고하려고 멋지게 만들어서 하는 물론 반대 경우도 있어요. 꼭 무슨 광고 노동자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그 사회적 가치를 더 표현하고 그들을 알리는 공익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본주의에선 대체로 돈 되는 것이 높이 평가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위험할 수 있어요. 한 사회에서 유능한 사람이. 그리고 그건 사회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에 해당 노동자에게도 많이 빨릴수록 유능한 거잖아요. 무슨 노동력을 얼마나 빨아내느냐에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그래서 마르크스가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 생산적 노동자는 그 사드 책 제목으로 하면 미덕의 푸른 굉장히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빨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행운이 아니라 지독한 불운이 될 수 있다. 마치 어떤 소가 젖이 많아서 그런 품종이 있었는데 그런 자연의 종이 있었는데 그래서 송아지에게 훨씬 여유롭고 풍요로운 젖을 먹일 수 있는데 그걸 본 인간이 품종을 개변하고 더 개량하고 막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우유를 다 생산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소는 매번 임신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젖이 나오니까 강제 임신을 계속 당하고 계속 아이를 잃게 되고 몸은 계속 관절이 무리가 갈 정도로 유방을 키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소는 애초에 굉장히 유능한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망한 거죠. 어떤 닭이 알을 상대적으로 잘 낳는 종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손을 번성시키고 DNA를 막 퍼뜨릴 수 있었던 좋은 종이 있었는데 그거를 포착한 어떤 인간이 와, 이 유능한 닭을 봐라. 그래서 더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유전자를 개변 품종 개변시키고 그 라이트를 바꾸고 종일 불을 켜서 다른 닭은 얼마 못 나는데 이 닭은 막 200 몇 개씩 나라고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걸리고 그렇게 된다. 유능하다는 것이 이렇게 슬플 수가 있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훌륭하다고 하는 게 재능이 있다는 게 이렇게 서글플 수 있나라고.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제기. 저는 이런 문제제기가 저한테는 자본주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본 축적률이 얼마고 뭐 이윤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계산보다 이 퍼스펙티브라 그럴까?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이 매우 문제가 있어요. 있기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못 찾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언가 이 관점을 바꿔가도록 해야 해요. 정말 사회가 좋아지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고 이렇게 이런 시각이 물론 모두가 항상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시각으로 보도록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뭐 자본가가 다 악마란 뜻도 아니고 어떤 회사 사장은 그렇게 안 보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볼 것을 계속 유혹받고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더 생산성 높은 노동자를 쓰게 만들고 생산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그의 유능함을 활용해서 더 많이 아주 혹독하게 부리는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고 그런 유혹을 받아요, 실제로. 그런 점 때문에 되게 의미가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자본론에서는 짧게 처리되고 자본을 설명하는 경제학 책들에서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생산적이라는 게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유능하다는 게 뭐지? 이런 이야기. 네, 그 다음에, 가면, 실제로 이제 생산적 노동은, 그러니까 잉여가치를 많이 낳아주는 노동이 생산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불법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본론에서 상장한 자본가는, 사기꾼이나, 강도나 이런 게 아니에요. 줄 거 준다는 가정하에 노동력의 가치를 다 지불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잉여가치가 비밀이 뭐였냐면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노동력을 사용해서 가치를 얻어내야 된다. 여기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하루에 8시간 일을 시켜야 되는데 4시간 정도치에 해당되는 돈을 주면 그게 8시간 시킬 권리를 얻는다. 이게 이제 노동력의 가치와 실제 그 사람이 노동하는 것의 차이인 거죠. 8시간 일하지만 4시간치 주면 8시간 일할 수 있다. 소가 밭을 가는데 필요한 곡물의 양은 소가 밭을 갈아서 생산한 곡물의 양보다 적다. 라고 하는 거. 적게 먹고도 많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고 그래서 4시간에 해당되는 걸 줬으면 임금을 8시간을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그냥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니 꼭 4시간만 해도 어쨌든 투자한 거는 건진되는데 꼭 8시간 일해야 할까? 설령 8시간의 가치가 4시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4시간만 주면 8시간까지 시킨다 하더라도 어떤 자본가가 4시간치 주면 8시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시간만 시켰다. 그렇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자본도 늘어나요. 4시간도 안 시키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죠. 하늘은 안 무너지지만 자본은 붕괴되죠. 되면 감축되죠. 그러니까 4시간은 시켜야 되는데 8시간 시킬 때 4시간치만 주면 된다라는 말이 정당하더라도 4시간 이하만 아니면 괜찮은 거잖아요. 자본주의 굴러가는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8시간까지 시켜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9시간 시키면 안 되죠.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마르크스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근데 잉여가치를 왜 우리가 꼭 4시간만 해도 좋은데 왜 우리는 8시간 일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노동자는 평생 심지어 세대를 넘어서까지 이런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가? 4시간에 해당되는 가치를 받고 8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왜 계속 그런 일을 해야 되지? 그냥 4시간 받고 4시간만 하면 안 되나? 혹은 5시간만 하면 안 되나? 1시간 정도 자본가를 위해서 서비스로 해주고까지 거. 안 되나? 왜 꼭 8시간 해야 되나? 8시간의 가치까지는 된다고 해도 4시간으로. 그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 마르크스가 내놓은 단어가 subsumption이에요. 포섭이라는 말이에요. 이 포섭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우리 5편에서 쓰는 마르크스가 내놓는 개념이에요. 이때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포섭됐다라는 말이 포섭이라는 말 자체는 원뜻 그대로 하면 그 아래 범주로 집어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포섭이라는 말은 이거는 아래에 들어간 거예요. 즉 하위 요소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원소가 된다 이런 게 서브섬션이에요. 그러니까 인문공간 세종에 가입하면 거기 하위 멤버가 되잖아요. 그게 인문공간 세종에 포섭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도 이를테면 온라인 회원인데 온라인 회원으로 달님한테 포섭됐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걸 포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착취나 억압이 아니에요. 독일어로 운터 오드능이란 말도 쓰는데 그 오더 아래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들어갔다 그래서 아래 들어가서 속한다. 종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체로는 약탈 같은 게 아닙니다. 상위 질서 아래 하위 요소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포섭이라는 말은. 포섭됐단 말은 그 조직,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노동자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일을 하게 되느냐라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본주의에 포섭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포섭된단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본주의에 포섭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 그림이 더 낫겠다. 자본론에 보면 노동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르크스가 가변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시나 모르겠다. 가변자본. 그리고 여기 이 기계라든지 원료들을 불변자본이라고 불러. 기억나시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전체 자본이라는 집합 속에 한 요소로 노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한 형태, 자본가가 100억을 갖고 있다가 90억을 기계에 쓰고 10억을 노동력에 쓴 거예요. 즉 자본 100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 노동력이 여기서 무슨 뭘 저항하거나 이렇게 안 나와요. 자본의 한 형태, 자본이 몸을 잠시 바꿔요.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으로. 그 다음에 잉여가치를 생산하면 다시 한 몸이 되죠. 이렇게. 자본의 한 요소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본의 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상품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을 생산하고 다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노동력도 한 상품으로 다른 상품 옆에 있게 돼요. 자본주의 상품 시장에 이렇게 상품들이 있으면 A라는 상품 있고 B라는 상품, 뭐 커피, 옷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노동도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력도 정확히 말하면. 이게 자본주의 상품 전체 집합에 싹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일정한 비율로 상품 2개가 노동력 하나 이런 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요. 등가 교환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치 비유하자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그 사회계약론 있잖아요. 사회계약론이 보면 그 홉스라든지 루소라든지 사회계약론이 계약을 되게 보면 2번 하게 돼 있어요. 2단계로 돼 있어요. 홉스의 이론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제가 자본할 때 홉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마르크스가 홉스를 인용하기도 하고 또 마크스 부인 예니가 자본을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드디어 우리 리바이어던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고. 근데 어쨌든 홉스에 보면 사람들이 한정된 자연 상태에서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능력들은 고만고만하니까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재화를 차지하려고 그 재화가 누군가가 잠시 차지해도 다른 애가 또 뺏어요. 능력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전쟁이 영구적 전쟁 상태에 빠져든다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거대한 괴물, 어떤 강력한 힘의 칼 아래서 모두가 다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권한을 다 양도해. 양도하고 그 리바이어던의 칼 아래서 맹세를 하거든요. 다 법을 지키는 걸로. 그 아래서 상업적으로 다 물건도 동등하게 계약하고 뭐 채무 계약도 맺고 계약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계약이 이중이야라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냐면 나중에 뭐 상품 계약도 맺지만 그 계약은 먼저 리바이어던과 맺고 있는 계약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랬을 때만 가능해요. 괴물과 맺은 계약. 근데 괴물과 맺은 계약하고 다른 상인 A가 상인 B와 맺는 계약은 질적으로 달라요. 상인 A와 상인 B는 리바이어던이랑 국가 주권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서 동등성을 하지만 리바이어던과 그 계약을 맺게 되는 개인은 동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맹세 내지 서약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그 약속의 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에게 서약하는데 신 나한테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은혜로운 일 2가지 주면 나도 2가지 착한 일 할게요. 이런 식의 계약이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들인다. 나는 믿고 그 신도가 되는 거예요. 운토 오드능이에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에서만 시민이 되는 거죠. 즉 리바이어던이 되는 한에서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민권을 얻은 사람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살려면 노동력을 상품으로 자기가 팔 수가 있어야 돼요.
상품으로 판매해야 돼.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려면, 시민권을 얻으려면, 생존하려면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즉 노동력을 판매하는 데 성공했을 때,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취업하는 데 성공했을 때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시민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재화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노동력의 가치로 받은 돈을 가지고 이런 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노동력의 가치로 물건을 사들이는 게 가능해진다고. 그런데 아까 리바야드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주권자에게 공물을 마치 언뜻 보면 교환처럼 보입니다. 이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런 거 있어요. 조폭들이 소위 나와바리 관리라는 걸 하잖아요. 노점상들이나 이래서 계속 삥 뜯어가거든요. 이렇게 보호세라는 걸 받아가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이게 교환처럼 보여요. 나는 다른 조폭들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너는 그 보호에 대해서 수익률의 일부를 나한테 수익을 일부를 바치고 보호하고 돈이 교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환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뜯기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조폭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아니라 다른 조폭으로부터 지키는 건 자기 조폭의 이익이지. 다른 애가 뜯어가는 거지 않고 자기가 뜯어가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보호와 그 보호에 대한 감사, 그 이익을 주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옛날 군주와 신민의 관계가 언뜻 보면 군주는 나라로부터 저기를 지켜주고 신민을 지켜주고 신민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군주에게 뭔가를 바치는 식, 공물을 바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교환 아니에요. 교환의 형식을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바로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왜 자본주의에서 4시간만 일해도 되는데 8시간까지 일하느냐? 그게 전제 조건이야. 그걸 받아들이면 취업이 되고 아니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본가가 주권자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는 월급 받은 거하고 가게 주인하고 등가 교환을 할 수 있지만 자본가하고 물론 자본가도 노동력 상품의 구매자인 한에서는 해요. 그런데 왜 몇 시간을 더 해야 되냐라고 말을 한다면 시민권이 되려면 자본 주권, 이제 주권으로서의 자본이요. 개별 자본가 말고 여기가 자본주의라고요. 자본주의에서는 자 노동력의 상품화를 왜 해야겠어요? 자본주의에서 노동력 상품화하는 이유, 물건 만드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이런 질문은 너무 쉽죠. 항상 우리는 자본가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돈 벌려고요. 이윤 받으려고. 그러니까 잉여 가치를 얻으려고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잉여 가치를 얻으려고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라고. 자본가는. 그러니까 4시간 시켜서 4시간 해버리면 잉여 가치가 안 생기는데 애초에 상품화를 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4시간만 일해야 되는데 왜 8시간 해요? 그럼 6시간만 하지. 2시간 잉여가치 생기는데. 아니요.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을 최대로 뽑을 수 있는데 못 뽑아내면 그건 손해보는 거야. 내가 2만 원 벌 수 있는데 1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럼 나는 1만 원을 손해봤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8시간까지 시킬 수 있는 한은 법적으로 최대한 시키는 거죠. 사실 안 보면 더 시키고 싶고. 그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에서 자본의 증식을 하려면 잉여가치가 축적되려면 그러니까 왜 우리는 더 일해야 되냐? 여기가 자본주의라서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잉여가치를 최대로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이고 그러려고 노동력을 고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동력이 상품화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노동력이 상품화 이유 자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포섭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야 살 수 있는데 들어가는 한은 별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게 돼 있다. 이런 것을 포섭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픈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포섭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장이 갖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 장으로 들어가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려면 자본주의라는 배치 속에 들어가면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배치의 하위 요소로 배치됐다라고 하는 것이 포섭됐다 이런 겁니다. 자, 이 포섭을 크게 마르크스가 2가지로 나눕니다. 형식적 포섭과 실질적 포섭. 많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쓰는 개념 포섭 이런 게 다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적 포섭, 실질적 포섭이란 말도 다 여기 나오는 거고, 자본론에. 예. 그러니까 형식적 포섭은 뭐냐?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형식적 포섭이라고 불러요. 잉여가치를 어떻게 나느냐?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더 늘리는 거. 이걸 형식적 포섭이라고 불러요.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을 왜 그러면 실질적 포섭이냐? 느낌으로는
요거는 약간 가짜 포섭 같고, 요건 진짜 포섭 같아요. 실질적 포섭. 그리고, 근데 약간 그 말도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노동을 시킬 때는 그냥 어쨌든 강제로 해서 더 시키게 되는 건데, 여기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할 때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분업 때 뭐냐면 노동자가 자본가의 부속물이 되는 경향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한단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의 생산력의 증대가 옆 노동자와 일체를 이룰 때만 이게 발휘되거든요. 분업에서는. 그래서 나는 철사를 자르는 일에만 엄청 유능해요. 그런데 철사를 자르기만 해서는 바늘이 안 돼. 누군가는 구멍을 뚫어야 되고 누구는 갈아야 돼요. 이렇게 날카롭게. 그래서 옆 노동자하고 있을 때는 매우 유능하지만 없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공장, 이 작업장에 들어있는 한에서만 유능해요. 이거를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그림 기억나세요? 소 귀에다가 인식표 붙인 거, 어느 농장 소속이다 이런 거. 이 분업 시스템에서 발달하게 되면 여기를 회사를 나오게 되면 동일 업종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도 업종을 바꿔서는 못 가요. 어디 갈 수가 없어. 나는 평생 바늘만 만들어 온 사람인데 갑자기 자동차 공장으로는 못 가. 자동차 공장을 계속 만들어 온 사람이 반도체 공장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 업종에 최적화돼 버린다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더 자본가에 포섭되는 정도가 커지는데 기계화가 되면 뭐라고 말했냐면 마르크스가 그나마 분업 시스템에서는 숙련공들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그래도 여지가 인간적인 게 있었다고. 그래서 부분인간이라는 의미에서 부분노동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기계제가 되면 기억나시죠? 이제 인간이라고 부르질 않죠. 부품이라고 부르죠. 의식이 있는 기계 부품. 부분기계가 된다고 썼어요. 부분기계가 된다고. 그리고 노동의 숙련성이라는 게 기계 속으로 다 들어가고 기계를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썼다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포섭되다. 노동의 리듬이나 이런 게 자기 컨트롤이 완전히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걸 실질적 포섭이라고 부릅니다. 그 노동의 리듬이나 생산 방식, 형태, 이 모든 속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 포섭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 말은 진짜 우스꽝스러운 말인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아니고 어떤 게 중요하냐? 말로만 보면 와, 역시 실질적 포섭이 중요하겠다라고 싶지만 형식적 포섭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 형식적 포섭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자본주의는 실질적 포섭이든 형식적 포섭이든 다 잉여가치를 생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잉여가치를 생산을 해야 되는 이유는 4시간 이상 일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고 살려면 불가피하게 해야 되니까 힘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자본주의라서. 형식적 포섭도 나는 4시간 일했지만 너 바로 퇴근하면 안 돼. 4시간 더 일하고 가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계급 간의 힘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이 일에 이윤이 걸려 있지만 이 사람은 생명이 걸려 있어요. 노동자는. 먹고 살려면 여기서 받아들여야 돼요. 더럽더라도 일해야 됩니다. 사표 항상 쌓고 다니지만 못 내미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음이 굴뚝 같으면 열받으면 너 나 욕해서 나도 욕할 거야. 너 내한테 부당하게 지시해서 나도 막 할 거야. 이게 원래 밖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게 안 돼. 왜 안 되느냐? 권력이 당연히 비대칭적이니까. 나가 그러면 살려주세요가 돼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추가로 더 일한다고. 그걸 나타내주는 게 형식적 포섭이에요. 요만큼만 일해도 되는데 추가로 요만큼을 왜 일하느냐? 요걸 추가로 왜 일하느냐? 힘이 더 세거든요. 이 권력적으로 비대칭적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잉여가치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실질적 포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서 이쪽으로 더 하고 잉여가치를 늘렸다고 해도 어쨌든 이 추가 부분이 왜 생기느냐? 권력이 더 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형식적 포섭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비대칭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포섭이 없어지는 시대는 없어요. 항상 더 일해야 돼요. 이게 권력이니까. 그래서 형식적 포섭은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 포섭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절대적 포섭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절대성입니다. 힘의 절대성. 자본가의 힘이 세구나.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형식적 포섭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 포섭이 가능한 거예요. 잉여가치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형식적 포섭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 포섭도 가능한 거라고. 절대적 잉여가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잉여가치도 가능한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예, 그런 점에서 형식적 보섭은 그렇게 형식적이기만 한 게 아니고 토대적이다, 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이해 방식입니다. 계속 마르크스가 재밌는 질문을 던져요. 제가 이 5편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건데 1편도 좋고 앞에 이제 그 과정들은 뭐 힘든 얘기고 서글프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뭐 이랬었지만 첫 번째 편 1편이 그랬지만 5편도 자꾸 이 일이 어떤 건지라고 돌아보게 만들고 생각해보게 만드는데 자, 잉여 가치를 낳는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생산적 노동자 말했을 때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잉여 가치라는 것이 정말 자본주의에서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게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 세상을 너무 잘 봐. 야, 잉여 가치 이렇게 생산해. 그럼, 야, 너라고 해서 그러면 잉여 가치도 안 낳는데 고용하겠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우리가 보기에. 예, 너 복지 사업 하려고 회사 만들었나? 노동자 복지 사업 하려고. 나름대로 뭔가 가져가려고 만든 거지. 그러려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고, 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장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서 상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이게 인간 본성이 원래 자본주의적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말합니다. 자연은 은행가를 낳지 않듯이 잉여가치도 낳지 않는다. 자연은 어떻게 봐도 잉여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는데 자연은 잉여가치를 낳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자연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건 풍요까지는 줘요. 풍요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잉여가치를 주지는 않아요. 요거를 알아야 자본주의가 얼마나 독특한 체제인가를 알아요. 알 수 있어요. 풍요를 준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그 사고 야자나무, 얘가 마르크스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게 빵나무라고 불립니다. 빵나무라고 하는 건 유럽인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 태평양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사고 야자나무 얘기가 여기 나온 데가. 근데 여기에는 보면 이 사람들의 주식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마같이, 그러니까 이 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벗겨내면 가루 분말이 나오나 봐요. 녹말 같은 게. 그걸 이렇게 물에 한번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게 식량으로 쓴대요, 이 부족이. 근데 이게 너무 이 나무가 풍성해서 그리고 그 공정이라고 부를 수도 없죠. 하여튼 집에서 뭘 하는데 조리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떼와서 먹는 것까지 변환시키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가지고 일주일에 12시간이라면 일주일치 식량을 얻을 수 있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12시간이면 하루 8시간이면 하루 반을 일하면 월요일 출근하고 화요일 낮까지 일하면 이제 일 안 해도 돼요. 일주일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정말 풍요를 제공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연이 해줘요. 자연이 말해주는 건 여기까지야. 그래도 12시간은 일해야 된다. 마르크스 말은 12시간도 일 안 하려고 하면 굶어 죽는다 너희. 12시간까지 일한다. 그 뒤에는 그러면 그 뒤에는 일해요 말아요? 그러면 자본은 이렇게 말해요. 노 코멘트. 저 수요일 날도 일해요 말아요? 그럼 자연은 노 코멘트예요. 그런데 사장님은 코멘트 하죠. 무슨 소리 안 나오고 뭔 짓이야. 너 금요일까지 나와야 월화치 준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은 노 코멘트예요. 자연은 필요노동 시간, 즉 네가 먹고 살고 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것까지 말이야. 남은 시간을 놀아야 될지 일해야 될지 잉여노동 시간을 일해야 할지는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을 어떤 귀족이 자본가적 마인드로 독점해버렸어요. 다 몰아내 주민들을. 인클로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 마지막 권에서. 나가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급여를 주는데 그 급여가 12시간치에 해당되는 녹말가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그냥 하루 반만 일하면 되는데 일주일을 일해야 하루 반치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반치 분량 일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잉여노동이죠. 물론 이 잉여노동은 곧바로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잉여노동은 봉건 시대도 있어요. 영주가 너 3시간은 너희 밭에서 일하고 3시간은 우리 밭에서 일해. 이게 잉여노동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자연은 잉여노동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인문공원 세정에서 읽으시던데
마샬 살린스라고 클라스트르, 피에르 클라스트르가 원시 소위 부족들이 잉여물을 적절한 수준으로만 생산하고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기면 계급이 발생해서 내적 분화가 생기니까. 원시 부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적으로는 통일성, 대외적으로는 자주성. 이웃 부족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웃 부족한테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속에서 최소한 일해야 할 분량이 나와요.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잉여에 대한 규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생기려면 권력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 내적으로는 분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몇 시간 이상 일하면 또 안 된다. 그 사이에서 노동 시간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클라스트르도 얘기를 하고 뭐 샬린스나 이런 사람들도 말합니다. 실제로 마샬 살린스 그 석기 시대의 경제학 마샬 살린스가 풍요의 경제 얘기할 때 도베족인가 하는 종족이 주 15시간이래요. 주 15시간이니까 이 사고나무 그 동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잉여노동이 있다는 것은 권력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노동하지 않고 남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왕일지 귀족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이 잉여노동이 잉여 가치, 상품 형식을 취한다.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노동력도 상품화되어 있고 이러면. 그게 아니라 신분 질서를 통해서 잉여노동을 강제한다. 그러면 신분제 사회고. 아직. 예. 어쨌든 자연은 그 뒤는 다 노코멘트예요. 자연이 딱 말한 거는 12시간만 일하면 어쨌든 먹고는 살아. 거기까지. 더 일할지 말지는 니들이 문제야. 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잉여노동, 잉여가치는 자연이 낳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뒤에 마르크스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에콜로지 문제 때문에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인데요. 대체로 자본주의는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역사적으로 잘 안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자본주의는 열대 지역에 생기지 않았고 대체로 유럽도 그렇고 하실까 온대 지역에서 생겼다고. 사계절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왜 이런 데서 생겼을까 해서 마르크 생각 중에 하나는 이게 계절이 많으면 옷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대고 온도가 따뜻하기만 하면 옷 입으나 마나 한 벌 가지고 지내든지 거의 안 입고 지낼 수 있는데 사계절 옷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 괴롭습니까? 옷 사는 것도 괴로운데 매 계절 바뀔 때마다 농에 정리한 것도 괴롭잖아요.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재화가 굉장히 뭐라 그러지?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고.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뭐 이런 게 다.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굉장히 사람들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상품화되는 것이 되게 뭐라 그러지? 범위가 시장이 넓다. 이런 거 있고 또 하나는 그 분업이 발전하기가 좋다. 이런 데서 노동도 막 그 시스템에 따라서 맞아야 되니까 장소에 따라서 왜냐하면 계절별로 생산물이 다 달라지고 그럼 유통도 다 달라지고 분업이 달라지겠죠. 요 계절 때는 딸기 농사를 해야 되고 여기 때는 뭐 벼농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러면 사회적 분업들이 생산 시스템들이 분업 이렇게 되기가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뭐 그다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정말로 중요하게 들어온 건 뭐였냐면 마르크스가 예전에 그 칸트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곳에 자연이 너무 많이 베풀어 주는 곳에서는 마치 과보호가 부모의 과보호가 아이를 의존적으로 만들듯이 라고 되어 있는데 듯이 이 열대 쪽에서는 너무 자연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온대 지방 같은 데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연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하려고 하고 가만두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연의 의존적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을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심성이 어쨌든 자본주의가 발생한 온대인데 온대는 자연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어요. 자연은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굶어 죽게도 할 수 있다. 자연은 우리가 진짜 빡세게 일하지 않으면 자연은 우리를 내팽개친다. 라고 돌보지 않으면 막 풀이 자라서 밭이 망가지고 열매는 안 열리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먹을 만큼 충분히 안 열리기 때문에 매번 잡초를 뽑아서 뭘 해야 하고 생산량은 항상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척박한 땅도 어떻게든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태도가 있는 곳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도 알고 보면 국부의 정신이 뭐냐면 풍요로운 자연이 아니라 그랬어요. 국부론의 키는 뭐냐면 노동, 근면 생산적 노동자가 많은 곳. 그래서 노동가치설을 한 거예요. 근대적 국가의 부는 천혜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그래서 소위 근로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자본주의가 생겼고
그냥 자연에 내맡겨서 의존해서 먹고 사는 데는 자본주의가 안 생겼다. 근데 그래서 심성이 아주 다르다. 자연을 대하는 게. 자연을 가만두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해야지. 가만두면 우리가 위험하다. 그래서 자연을 제압하고 발전시키면서 살아간 지역이 있다. 어떤 지역은 자연에 그냥 자연이 풍요로우니까 거기에 의존해서 내맡겨서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걸 과보호라고 불렀는데 저는 반대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과보호가 아니라 자연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와 자연을 불신하는 사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어린 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엄마나 아빠가 저쪽에서 떨어져서 잡아주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오라고 막 치고 하면 얘가 갈까갈까다가 힘내서 가서 탁 뛰어들잖아. 왜냐?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혹은 작은 개울을 뛰어넘으라고 하는데 근거는 없는데 저쪽에서 엄마나 아빠가 괜찮다고 너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왠지 얘가 한다고 이렇게 뛰어든다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크레도스라고 있어요. 크레딧. 열대사회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과보호를 받아서 의존적이 된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좋게 말하면 자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회인 거예요. 근데 온대사회,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곳은 자연에 대한 불신이 있고 자연을 닥달해서 어떤지 짜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자연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회예요. 요거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의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서 떠올려요. 이게 기술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심성에서 어떤 기술이 나오냐의 문제, 하이데거가 문제 삼고 싶었던 것은. 이를테면 중세의 풍차는 자연에 자기를 내맡긴다고. 그래서 돌아간다. 그걸로 뭘 저장할 필요도 없어요. 에너지를 따로 저장해 주잖아요. 바람이 도는 한에서 그 일은 작동돼요. 그래서 그걸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수력발전소는 자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을 변경시켜요. 댐을 지어 자연을 변경시켜. 그리고 그 낙차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짜내고 우라늄을 짜내. 폭파해서 거기 숨겨진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하이데거는 과거의 농부들은 땅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기가 기른다기보다 땅이 기르는 걸 자기는 관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곡물을 기르는 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는 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료랑 농약을 잔뜩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에서도 질 수 있어요, 사실. 대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근본적인 심성, 멘탈리티, 망탈리테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다르고 자본주의가 온대에서 났다라고 마르크스가 말한 거, 자연을 개발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낫다라는 얘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식민주의가 있구나. 첫 번째 식민화된 건 자연이구나. 그 다음이 비유럽의 여러 원료를 공급해야 되는 소위 여러 주민들이 식민지화됐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식민화됐구나. 어떤 의미에서. 노동자가 착취당하기 전에, 그리고 다른 민족들, 다른 그 제국주의에 의해서 착취당하기 전에 자연이 기본적으로 착취당한 사회, 자연을 불신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압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있는 곳에서 자본주의가 싹 탔다라고 하는 것, 즉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착취는 자연에 대한 착취하고 무관하게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자본주의는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6편이 골치가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막 그 노동 강도는 가만히 있고 노동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노동 시간은 뭐 그대로 있고 노동 시간은 올라가는데 노동 강도는 유지되고 노동 뭐는 유지, 이 경우의 수들을 막 했는데 정확한 4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설명을 마르크스가 막 했어요. 정말 여러분을 머리 아프게 하려면 3의 3승 27가지를 했었어야죠. 27가지. 왜냐하면 3가지가 경우의 수가 3개잖아요. 오른다, 그대로 있다, 내려간다.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 가만히 있다, 줄어든다. 노동 강도가 올라간다, 그대로 있다, 떨어진다.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대로 있다, 떨어진다.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고 그거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를 썼겠죠. 근데 마르크스는 독자들을 그렇게까지 고문할 생각은 없어서 4가지만 들었죠. 근데 하필이면 왜 그 4가지야? 사실은 이 4가지가 그냥 택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뭔가를 마르크스가 설명하고 싶은 경우들이 역사적 사례들이에요. 하나는 곡물법 논쟁이 있었는데 런던에서, 영국에서 지주들이 우리 어떤 FTA 하는 것처럼 자유무역 해버리면 곡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지주들은 반대고 대신
사장들, 기업들은 좋아하고, 왜냐하면 곡물가가 떨어지면 노동력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윤이 늘어나니까 좋아하고. 그래서 막 대논쟁이 있어서, 곡물가 논쟁이 있어요. 그 곡물가를 올려버려가지고, 저기가 떨어졌다. 노동력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고, 곡물가가 올라서 노동력의 가치가 올라서 이윤이 떨어졌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던 거. 또 하나는 19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이거 같은 시기인데, 예, 사실은 노동 생산성과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기계화되면서 노동일은 그렇게 겉으로는 안 늘어 보이지만 노동 강도랑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19세기 초반에 뭐 이런 이야기들 실제 경우의 수들을 마르크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그래서 그 네 가지 경우만 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요는 이런 거예요. 그 경우 수를 세세하게 따라가지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큰 그림은 뭐냐면 마르크스가 하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자 노동일의 길이, 노동 생산력, 노동 강도에 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랑 잉여 가치, 우리가 따지면 임금과 이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 대부분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노동 강도도 올라가고 노동일 길이가 올라가긴 해서 어떻든 노동이 실제로 지출되는 노동량을 생각하면 임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다. 이윤이 훨씬 늘어난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게 있고, 또한 아주 운 좋은 경우에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갔고 노동 강도는 크게 올라가지 않고 노동의 길이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임금이 실제 노동력의 가치, 실제 노동자들이 돈으로 따지면 한 하루에 10만 원 정도 받으면 되는데 제대로 지불해도 11만 원을 줄 수도 있다. 자본가가 1만 원 더 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이 전후 때 약간 그랬어요. 2차 대전 후에 막 대부흥할 때 미국에서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어느 기계 1980년까지 70년대 계속 실질임금이 오를 수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는데 그때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윤으로 가는 비중이 훨씬 더 많다. 그 얘기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이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경우에도.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노동력의 가치만큼도 못 지불받는다. 근데 그게 은폐된다. 왜 은폐되냐면 노동 강도가 올라가니까 그냥 시간당으로만 계산하면 그것이 포착이 잘 안 된다. 라든지 노동 생산성이 개입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지만 큰 틀에서 마르크스가 본 거는 대체로 보면 노동 강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임금이 노동력의 가격이 지불되는 경우가 없고 설령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지불되는 게 아닐 때가 많고 시간 외 수당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그리고 제대로 지불된 경우에도 격차는 더 벌어진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역시 기분 전환 파트인데요. 쭉 하다가 노동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는데 노동 생산력이 물론 마르크스는 노동 생산성이라는 단어도 쓰긴 쓰지만 많이 안 쓰고 노동 생산력이란 말을 많이 쓴단 지난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언젠가 실제로 왜 생산력이라면 이게 노동자들이 능력을 발휘한 거다라고. 근데 노동 생산성은 그 말이 너무 중립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냥 생산성이 올라갔어란 말은 투입 대비 산출이 많은 거야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마르크스는 실제 노동자가 능력을 그만큼 발휘한 거야. 그 능력은 양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질적으로 고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말 때문에 아마 노동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마르크스는. 어쨌든 노동 생산성이 크게 증대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자본주의에서는 투입 대비 산출이고 돈 얼마 투자해서 얼마나 이윤을 얻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자본주의를 우리가 가정하지 않고 말한다면 노동 생산성이 늘어간다는 얘기는 일을 적게 해도 필요한 걸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잉여 노동이 사라질 만큼 노동일도 단축된다면 갑자기 세상에 어떤 변화가 와가지고 생산성은 엄청 올라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잉여 노동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일주일에 이틀만 아까 사고 나면 저는 하루 반만 일하고 그냥 다 집에 간다 친다면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리고 그 비율에서 잉여 노동이 없다고 아예 친다면 딱 필요 노동만큼이라고 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물론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잉여노동이 사라진다는 거는. 그런데 무슨 기분 전환이니까요. 근데 마르크스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필요노동 시간이 다시 증대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15시간까지는 안 되고 20시간 정도는 일해야 돼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주 15시간이 필요노동 시간이고 30시간이 잉여노동 시간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30시간을 없애버렸다고 치자고. 이제 자본주의 아니야. 그럼 15시간만 일해야 할 것 같은데 마르크스 말은 그렇지 않고 20시간 정도는 일해야 돼라고 한 거예요. 5시간 정도 늘어날 거야라고.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욕구가 막 증대할 거다. 더 그냥 예전 같으면 일하느라고 자기 여가 활동이 개발이 잘 안 돼 있어요. 뭐라 그러지? 먹고 싶은 요리도 빤하고 그냥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것만 사 먹고 월급에서 가능한 것만 할 거고 또 활동도 레크레이션 레저 활동도 마찬가지일 거고 뭘 해본 활동들 있잖아. 사람도 더 만나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할 때 욕구들이 마구마구 증대해 가지고 더 생산해야 된다고. 우리가 딱 월급만큼 예전 같으면 제가 다음날 와서 출근할 때 필요한 능력만큼 재생산할 만큼만 주면 임금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활동이 더 늘어나고 책도 더 읽고 싶고 영화도 더 보고 싶고 막 이렇게 돼서 욕구 양도 늘어나고 또 예전에는 자본주의에서는 별로 쓸데없는 욕구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는 거예요. 글쎄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별 필요도 없는 일들 활동 돈도 안 되고 저런 거 왜 하는지 몰라 하는 활동들이 의미를 갖게 되고 사회가 인정을 해주니까 새로운 욕구들이 마구마구 생겨날 것이고 우리가 기존에 개발하지 못했던 자본주의 한정돼서 자본주의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말할 수 없었던 그런 활동들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욕구들도 양적으로 더 늘어날 거여서 생산을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조금 필요노동은 조금 더 늘 것이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또 하나는 사회적 준비금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회적 보험 성격으로 이제 국가가 부조 업무를 해야 하니까 재난에도 대비를 해야 되고 미래에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도 해야 되고 개인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서 조금 더 15시간 갖고는 안 되고 이를테면 20시간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이런 걸 한 거예요. 하나의 방식은 생산성을 조금 더 늘리면 되죠. 어쨌든 더 그러면 자본주의다. 그리고 그럴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은 자칫하면 생산성을 늘리는 게 투자를 적게 했는데 산출이 많으면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물론 단위 시간당 노동자가 많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노동자가 노동할 때 필요한 시설들을 아껴버린다고 갑자기. 이 말이 뭐냐, 환풍기를 제대로 설치 안 한다든지 비용이니까.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쉴 때 휴게시설을 제대로 안 갖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생산성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것처럼 수치로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생산수단을 전략하고 또 재료 아껴 쓰라고 막 말하고 도구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막 닥달하고 노동자들한테. 물론 재료를 아끼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이게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라든지 혹은 생명력의 감축으로 나타나니까 안 좋은데 마르크스 말은 만약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낭비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공장이 글쎄요, 노트북 충전 시스템이 아이폰하고 삼성이 다를 필요가 없는데 두 업체가 막 다 사회적으로 조정했으면 그냥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쓸데없이 과잉 생산된다라든지 이 정도 생산할 필요 없는데 서로 과잉 경쟁하다 보니까 출혈된 게 다 낭비 아니냐고. 이거를 사회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생산 수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자본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집이 가난해서 유능한 어떤 사람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도 낭비예요. 어마어마한.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정당화돼. 상품화에 실패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세상에 소련 같은 사회주의는 얼마나 낭비가 심하냐면 일부러 일자리 창출하려고 호텔 층층마다 보이들을 다 앉혀놨다고. 얼마나 낭비냐고 이거. 맞아요. 낭비가 맞아요. 관료지에 비효율적이고. 그런데 반대 낭비, 자본주의는 그럼 굉장히 효율적이냐?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버려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재능들이 당장의 상품성이 없다고 버려지는지 몰라요. 이것도 낭비예요. 맥락에서 보면. 마르크스 말은 이것들을 조절하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 재밌는 거는 더 중요한 건 우리 노동시간 더 줄일 수도 있다. 까짓것 아까 필요한 시간 늘어난다 그랬는데 안 늘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되냐? 노동을 일반화하면 된다. 이 말은 조심해서 읽어야 돼. 노동을 일반화된다는 말이 왜냐하면 많은 막스주의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노동의 일반화, 노동 해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동의 보편화.
노동이 보편화되는 게 노동이 해방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르크스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노동하는 인구를 늘리자는 말은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노동 인구가 너무 많다. 자본가도 있고 하여튼 일하는 사람들 많은데 일자리로 다 일로 흡수를 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일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노동의 일반화란 말이. 사회로 노동을 확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을 몇 사람만 하지 말고 더 많이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엄청나게. 자본주의는 오히려 고용을 줄이겠지만 늘려서 하게 되면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을 좀 나누자. 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마르크스는 말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가 훌륭하고 노동이 가치 있고 그런 게서 노동 해방이 노동이 막 많아지는 그래서 일자리가 없으면 마르크스 아이디어는 뭐냐면 기존의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들을 줄여줘야 되는데 사회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자리 없이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자리 위해서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버트란트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에 보면 끔찍한 얘기가 나와요. 사회주의에서 보면 그 시베리아의 기후를 바꾸자고 너무 추운데 온난한 기후를 바꾸자고 그러려면 거대한 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공사를 계획을 짠 게 있었대요. 만약에 그랬으면 우린 기후재앙을 지금보다 더 빨리 겪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적으로 탄소 배출하고 사회주의도 그렇고 산업 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났지만 지구 온난화 오기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러시아가 지구 온난화를 시도했어요. 그 계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댐을 다 투입해서 하자는 거예요. 마르크스 말은 이런 거 아니에요. 일을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일을 많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뭐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가 굉장히 이렇게 제목이 17장인가가 제목이 좀 이상해요.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격의 임금으로의 전환 이렇게 챕터가 되어 있어요. 제목이.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의 임금으로의 전환. 근데 우리는 원래 임금이란 뭐냐면 노동력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력의 가치가 화폐로 나타난 것. 그래서 노동력의 가격과 임금은 같은 말이에요. 원래. 노동력의 가치를 우리가 시간으로 그래서 표시를 했고 노동력의 가치는 화폐로 표현하는데 그게 임금이라고 그렇고 저도 그냥 계속 이윤 임금 이런 식으로 말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르크스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서는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을 묻고 그것의 임금으로의 전환이 무슨 일이 나타나는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법이 이상한데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이 있냐면 자본주의에서는 희한하게 임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가 화폐 형태로 나타난 거잖아요. 화폐 표현을 같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8시간 일하는데 4시간이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된다면 그 4시간의 화폐적 표현이 원래 임금이어야 돼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말하면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 줘요? 라고 말해버려요. 그래서 8시간에 대한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8시간에 대한 노동을 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한 달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월급을 생각해버려요. 한 달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 중에 일부에 대한 대가고 일부는 잉여가치로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르크스가. 노동력 가치 가격을 임금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노동한 시간을 통으로 그냥 그것에 대한 대가라고 말했을 때의 임금.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생산한테. 연봉 그럼 나 1년 일한 대가야 라고 말해버리고 그렇게 노동시간 전체 내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상인이 어떤 물건을 주고 가격을 받는 것처럼 나는 노동을 주고 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총 제공한 노동의 양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노동력의 가치만 받았고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노동을 사용해버리면 제공한 노동은 더 많은 거예요. 잉여노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시간에는 내 월급 플러스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8시간에 대한 대가라고 해서 말을 해버리고 그걸 임금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바뀌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바뀌게 되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예요. 마르크스 따르면. 왜냐? 첫 번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가치설에 따르면 가치의 실체 왜 이 물건이 가치 있어? 사람 노동이 들어간 거거든.
이게 노동가치설이에요. 그냥 자연에서 거저 얻은 게 아니라 노동이 들어간 거거든. 노동이 들어간 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가 노동가치설인데 19세기 노동가치설인데 노동이 가치 실체인데 만약에 노동의 가격이 그럼 얼마예요?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제공한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노동의 가격이란 말은 사실상 노동의 가치, 노동의 가격 이런 말들은 다 동어반복이라는 거예요. 1m의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것처럼 이상한 말이다.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것이 가치의 실체인데 그것의 가치를 다시 묻는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 전체가 가격이 맞다면 이유는 불가능해요. 8시간 일한 걸 다 등가교환해서 자본주의는 등가교환이니까 8시간 일한 걸 다 받았다. 그럼 자본가한테 갈 몫이 뭐 어디서 나오는 거죠 도대체. 하루 8시간 시켰는데 8시간에 대한 대가를 노동자가 다 받아가 버렸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란 말은 한편으로 이론적으로 동어반복이라는 점에서 어이없고 또 한편에서는 설령 그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존재하면 자본주의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말이 쓰이고 있다. 또 이건 이론적으로도 엉터리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 교활하다. 무슨 말이냐면 미지불 노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춘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았다라고. 자본가가 월급 준서 너 일한 대가야 라고 줘버리면 너 이제 먹고 떨어 너한테 할 거 다 했어 나는 정의로워가 된다 이거예요. 즉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노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라지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매우 교활한 방식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임금에 대해.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말을 써요. 왜냐? 하필이면 월급을 나중에 받거든. 그래서 노동을 한 뒤에 받으니까 이 노동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가가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본가가 돈을 벌고 싶어서 원료도 사고 노동력을 고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료 사오듯이 노동력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생산해서 팔아서 돈을 받은 게 자본주의의 기본 시스템이 생산 시스템.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을 많이 하냐면 여기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막스가 그 굉장히 교묘한 그 정식이라고 이런 거 기억나는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이윤율에 관계된 공식 중엔 안 좋은 공식 넘버 2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책을 자본을 읽다거나 제 책을 보면 자본가는 이렇게 말하길 좋아해요. 하루에 생산한 거 너도 이 생산에 기여했고 노동자 자본가인 나도 돈 내면서 기여했는데 그중에 네가 가져간 몫 그중에 내가 가져간 몫의 비율 이란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이런 거는 협동조합이나 이럴 때는 말이 돼요. 모두가 같이 일해서 기여한 만큼 네가 기여한 몫 내가 기여한 몫 혹은 원시 공동체에서 사냥을 나갔는데 네가 기여한 거 내가 기여한 거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근데 자본주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굳이 자본주의에 가까운 거는 제가 자꾸 양계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란 언젠가 한번 꽂혀서 계속 그렇게 되는데 이를테면 닭의 먹이 사료를 계란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닭한테 모이를 사주더라도 그거는 너는 노동력을 제공해서 알을 낳았고 나는 양계장 시설을 제공했으니까 우리 둘이 합해서 너는 사료를 받았고 나는 돈을 받은 거야. 우리 둘이 협업한 거야. 윈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양계장집 주인이 닭 이용해서 돈 번 거지. 거기 사료값이 거기 들어있든 판매가에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본주의에서 왜 임금편이 1권에 들어있나 자본론 1권에. 자본론 1권은 생산편이거든요. 2권이 유통이고 3권의 분배예요. 분배.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생산을 노동력을 고용해서 생산을 하고 나면 거기서 나온 돈으로 이제 뭐 생산수단 이런 거 다 결제 끝나고 뭐냐면 자본가가 자기 이윤 그다음에 돈을 빌렸으면 돈 빌린 사람한테 이자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땅도 빌렸으면 지주한테 지대를 지급해야 되고 이렇게 이윤을 나누는 거예요. 총 잉여 가치를 자기 몫의 이윤과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이자와 그 지주한테 지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는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분배인데 자본가들은 노동력도 분배라고 생각해요. 임금도. 우리 생산한 것 중에 이 노동자 몫, 자본가 몫 이렇게 은행 몫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데 왜 3권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인데 지대나 이자는 다 3권에서 자본 3권에서 다른데 왜 임금은 1권에서 다르냐? 사실은 임금은 노동자가 상품 생산할 때 자기가 직접 생산해버리는 거라서 그래요. 제품 가격에 이미 임금이 들어있어요.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면 그중에 500원 임금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노동자는 자기 임금을 이미 생산하고 있어요. 자본가가 생산한 게 아니고, 나중에 나눠 갖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임금이 생산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노동자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몫의 임금을. 자기 몫의 임금하고 자본가가 가져갈 잉여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가 형태를 정말 중시해요.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형태에 너무 관심이 없다고. 오늘 또 제가 대학에 수업하는데 인종차별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혹은 차별이 없는 세상이 올까요? 막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차별이 없는 세상은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뭐냐면 차별의 역사의 형태를 묻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이 차별 일반 말고 그걸 알아야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바꾸고 아주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해요. 자본도 마찬가지. 사회의 부는 시대마다 다 있어요. 각 시대마다 부가. 그런데 우리 시대의 부, 자본주의에서의 부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어떤 형태? 돈의 형태, 상품 형태. 그래서 일장이 화폐와 상품이잖아요. 상품과 화폐. 우리 시대의 부가 이런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회 혹은 페르시아는 이런 형태를 안 가져요. 부가. 그 사회 부유함은 상품 형태가 아니에요. 화폐 형태가 아니고. 근데 우리 시대의 부의 형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대의 임금의 정체를 밝힌 것도 좋지만 임금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것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형태가 어떻게 시간급 형태가 여러 종류인데 대표적 형태가 시간급 형태와 성과급 형태가 있다. 마르크스는 그랬어요. 시급 형태일 때 이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밝히는 게 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과급으로 바뀌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형태가 바뀌고 이거 중요해요. 임금은 다 똑같아라고 말하면 현실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임금이란 게 그냥 노동력에서 일하고 노동력 판 대까지 여기까지만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똑같은 임금이어도 형태를 시급으로 지급하느냐 성과급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자가 느끼는 혹은 노동자가 느끼는 강도랄까? 착취의 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르크스가 계속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동의 단위를 노동일, 즉 하루 노동시간으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시간을 단위로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금으로 바뀌었을 때 아까 마르크스가 말한 게 있었죠. 임금이 되면 이제 사람들의 통념상으로는 내가 8시간 했으면 8시간에 8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8만 원을 8시간에 대한 대가로 생각해 버린다고요. 좋아요. 그걸 받아들이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수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서 그럼 시간당 10,000꼴이네 이런 말을 해버려요. 8시간 일해서 8만 원 받았으니까 시간당 10,000원 받는 거구나. 그러면 1시간만 딱 하면 10,000원만 줘도 되겠네? 하면 주는 사람도 그래 10,000원 주고 받는 사람도 그래 10,000원 받으면 된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르크스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동력의 가치는 어떻게 정했냐면 그 사람이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단 1시간을 일해도 3끼를 먹어야 해요. 그래야 내일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8시간은 8만 원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3시간 일해도 5만 원은 될지 몰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만 보면 1차 함수 같아요. 꼭 8시간에 8만 원, 그러면 기울기 1이네요. 2시간이라면 2만 원. 2시간이면 2만 원. 이게 시급이라는 생각이 시간에 따른 임금, 시간 형태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는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 8시간에 8만 원이지만 2시간 돼도 5만 원은 줘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8시간을 넘기기 시작하면 8시간까지, 9시간까지는 비슷하지만 10시간, 12시간 시키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더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피로라든지 나중에는 망가질 생체 에너지가. 그래서 다음날 출근 못 해요. 15시간을 시켰다 그러면 15시간 시켰으니까 15만 원 주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상을 유포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노동력의 가치가.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알긴 알아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노동 외 시간 외 노동을 하면 50% 할증을 더 해야 돼요. 그쵸? 임금에 50% 더 줘야 돼요. 10,000원 주다 15,000원 줘야 돼요. 여기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추가 노동 시간은 그만큼 더 힘든 시간이에요. 같은 1시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동력의 재생산이 안 돼요. 그렇게. 그리고 어느 시간 이상으로 하면 산재가 발생해 버리면 이제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노동력 가치 자체가 30년을 쓸 수 있는데 일면 다 망가뜨려 버린 거니까. 그거는 아예, 그리고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큰 재해가 발생하면 계산이 불가능해요. 기울기가 너무 올라가. 임금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급 형태를 취하면 이런 환상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양쪽으로 다 문제가 된다. 이 일을 많이 해도 문제가 되고 이 일을 적게 해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그래프를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 버리면 요 8시간에 8만 원이지만 2시간에 2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2시간을 줘버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완전 취업자인데 파트타이머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마르크스는 요 시간급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어떤 환상이 생기고, 그래서 불완전 취업자의 고통이 생겨난다. 비정규직이라든지 혹은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들의 문제가 생긴다고 마르크스가 말했어요. 작은 단위로 일하면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일하게 돼 실제로는 급여를 떼먹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불완전 취업자의 고통이고, 이쪽 위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5시간 했으니까 15만 원? 그렇게 안 돼요. 돈으로 한 50만 원 줘야 할지도 몰라요, 정말로.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니까.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과로의 문제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과로가, 노동력이.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시간 외수당에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게 제대로 된 지불, 50%가 제대로 된 지불인지도 확실치는 않지만, 더 추가 지불이,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시간이 늘어서 노동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고용을 한 게 아니고, 고용을 원래 늘렸어야 되지만, 고용을 늘리지 않고 노동만 더 추가로 공급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8시간보다 더 연장 근로를 시킨 거잖아요. 일을 더 시키려고. 연장 근로를 시키면 되면 취업을 더 시키지 않면서 노동만 더 많이 공급됐으니까, 노동이 공급이 많아지면 노동의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 가격은 공급이 들었으니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이 계속 공급될수록 사장들은 이제 일할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리게 돼요. 그럼 노동자들한테 불리해.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노동자 편에서도 어떤 문제가 더 생기냐면, 8시간 일하는데 8만 원인데 갑자기 얘가 오늘 학원 가야 된다고 학원 하나 더 끊는다 그래. 근데 내가 2시간만 더 일해서 2만 원씩 더 벌면, 잘하면 한 달 일하면 학원비를 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연장 근로를 신청해.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1시간 더 일하고 퇴근하는데 남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나도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노동자들 간의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야. 실제로 현대자동차 같이 큰 기업의 정규직도 연봉이 거의 억대에 육박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연장 근로시간 1000시간이 들어있어요. 1000시간. 굉장히, 우리가 OECD 중에 칠레랑 멕시코 빼고는 최장 시간이에요. 지금 더 늘리려고 난리치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 노동 시간인데도 거기서 정규직인 사람이 1000시간을 더 일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들어있지만 OECD 평균으로 따지는 거에다가 보면, 그리고 본인이 연장 근로를 1000시간 정도 더 한대. 그래야 잔업이 된다고. 근데 그렇게 1000시간 이 사람들이 일해버리면 일자리가 금방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고용 않고 그만큼 한 사람당 연 1000시간씩 더 투입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눈앞에 연봉이 억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계속 더 일하겠다고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노동자 집단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노동의 단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노동 공급이 늘면서. 이게 시간급의 함정이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한다. 뭐냐면 10시간 일해서 10만 원 이렇게도 있지만, 10시간 일하니까 10개를 만드네? 그러면 개당 10,000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게. 이게 성과급이에요. 그래서 네가 5개 만들면 5만 원. 근데 네가 20개를 만들면 2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야. 성과로 주겠다.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 시간이야말로, 왜냐하면 노동 능력이 다른데 그냥 시간으로 자르니까 자본가로서 좀 불만이지. 일 잘한 애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냐라고. 근데 이게 더 정확하지, 생산량이 있으니까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생산물 양을 단가로 계산하는 건데, 생산량으로 단가를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첫째, 자본가로서는 노동 질에 대한 관리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감시 카메라 설치할 필요도 없어. 공장 감독관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품질만 체크하면 돼. 만들어 온 물건에 외주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따로 노동을 관리할 부담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노동 강도 관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전같이 CCTV 안 달아도 되고 몇 개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 문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과를 보통 평균적으로 10시간에 10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을 더 받으려면 더 빡세게 일해가지고 12개를 만들면 2만 원 더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노동자들끼리 경쟁이 붙어 이것도. 경쟁이 붙으면 모든 사람이 부자 되고 좋겠네. 그렇게 안 돼요. 뭐냐면 이제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12개 만들던데 가 돼버려. 그럼 12개 만들어야 10만 원이에요. 이제. 즉, 평균적으로 노동 강도가 강화되기가 너무 좋아요. 이 성과급제는. 노동 강도를 한꺼번에 올라가기가 너무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하청을 양산하기가 좋다. 그냥 어쨌든 10개를 10만 원에 맞춰올 수 있으면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는 거야. 우리 공장, 내가 인력회사인데, 혹은 내가 하청을 맡아서 저는 있잖아요. 8만 원에 해올게요. 10개를. 10만 원 안 받아도 돼요. 그럼 이 사장은 당연히 자기 노동자 쓰지 않고 자기 부서 쓰는 것보다 외주 주는 게 더 싸죠. 그래 그러면 하고 8만 원을 줘요. 그런데 이 8만 원을 갖고 이 사람이 그렇게 아니고 또 하청을 더 줘요. 어떤 사람한테 6만 원을 할 수 있는 사람 모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6만 원이면 납품하다고. 그러면 이 가운데는 굳이 일 안 하고 2만 원 떼먹을 수 있어요. 이게 중간 단계의 기생충이 자꾸 끼어든다고 마르크스가 말하는데 원래 줘야 할 이게 다 노동자한테 갔어야 할 급여인데 하청이 이루어지면서 거기 자본가, 작은 자본가들로 계속 나눠가서 한 하청이 5단계, 6단계까지도 갑니다. 그 자동차 같은데 큰 데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서 노동자는 완전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수준으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려고 하니까 거기 사장은 마지막 단계의 사장은 인건비 빼먹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용을 줄여야 돼. 고용을 줄인다. 그런데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냐? 연장 근로가 만연해. 그런데 임금은 포괄로 쳐. 그냥 퉁. 연봉 얼마, 한 달 얼마로 하기로 하고 퉁 쳐버리고 일은 네가 다 맞춰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 가서 하든 뭐 남아서 잔업을 하든 해서 어쨌든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우 노동 강도도 올라가지만 하청도 양상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 공장에 있지 않고 노동자들이 서로 막 경쟁하게 되니까 단결을 할 수가 없어요. 노동조합이 되게 무력화돼. 소사장제시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런 성과급제가 만연한 곳에서는 노동조합이 별 힘을 못 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르크스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꼭 하나 넣어놓고 싶은 건데 근로를 도덕적으로 조정하는데 이제 분명히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못 받는 게 우리 사장이 많이 월급 짠돌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게으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근로자들은 막 많이 해서 받는데 옆집에 저 노동자는 매달 30만 원씩 벌어오는데 왜 우리 집은 10만 원밖에 못 벌어와 매일. 책임이 노동자에게 가겠어. 네가 가난한 건 네가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되기가 너무 좋아 이 성과급.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장 대응이 이용해 지금 말한 게 탄력 근로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동시간 유연화하는 거. 이거 왜냐면 일감이 있을 때는 막 일을 시키는데 일감이 없을 때 돈 월급 주는 게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과급은 이게 조절하기가 쉬워. 주문을 안 하면 돼. 막 제품을 할 때는 모아서 한 500개 주문 넣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과열돼서 없으면 100개만 주문 넣고 이제 안 해. 그러면 일감이 없어져 버려요. 마치 그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일이 있을 때는 막 부르고 안 할 때는 안 해. 직접 고용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효과가 무지막지하게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임금을 아끼는 효과도 있고 품질 관리도 있고 이게 노동자의 노동 형태의 질을 완전히 바꿔놔.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막스는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알고 보면 성과급이야말로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가장 적합한 임금 형태. 자본가가 가장 좋아할 임금 형태다라고 해놨어요. 오늘날 꼭 얘기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이제 시야를 지금은 개별 공장 하나 들여다보는 느낌이에요. 그냥 거기서 막 사장이 일시키고 거기서 일하고 기계 들어오고 이런 느낌인데 이제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를 내려다봐요. 보니까 공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이 전체 시스템이 보여. 이렇게 물건들이 막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원료 납품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시스템이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이 하루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반복된다고 했을 때 그때 자본주의는 어떤 성격이 우리에게 보일까? 그 전에 안 보였던 성격이 보여요. 개별 공장만 봐서는 안 보이는 거. 오늘 하루만 봐서는 안 보이는 것이 이게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같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게 A 공장만 있는 일이 아니라 B 공장도 있는 일이구나.
아버지 때뿐만 아니라 자식 때에도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문득 깨닫는 순간 개별 공장만 못 봤던 자본주의 전체에 매우 중요한 성격들이 여러 가지가 두두두둑 뛰어나와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10권이. 자본주의가 지생산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알게 되는가 이제. 이 일이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이제 북클럽 자본하던 2권부터 9권까지 읽었던 이 일이 내일도 일어나고 모레도 일어나고 아버지 때도 일어나고 아들 때도 일어나고 A 공장에서 일어나고 B 공장에서 일어날 때 그때 자본주의가 보이는 뭔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가 계속될 때 이 사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가 11권.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